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자, 문제 풀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수능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실력 점검을 위한 시험이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전체적인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것들 잘 보완해 나가면서 마지막 수능 때까지 열심히 또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총평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총평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1번부터 20번까지 20문항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또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의외로 지리 정보 관련된 문항이 1번에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어떤 문항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 정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담고 있는 문항입니다. 지리 정보, 원격 탐사, 그리고 GIS까지 지리 정보 단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놓았죠. 볼게요. 지리 정보는 지표 공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로 구성된다. 자, 기억이 공간 정보입니다. 자, 공간 정보는 장소의 인문 및 자연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장소의 인문 및 자연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는 속성 정보이고요. 공간 정보는 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리적 위치 또는 주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지리 정보는 지도, 문헌,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수집하며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니은 현지 답사. 자, 현지 답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디귿, 원격 탐사를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원격 탐사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원격에서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원격 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원격 탐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곳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다음, 비행기에서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료만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 자료만 수집이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격 탐사로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또는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 또는 태평양 한가운데 이런 곳들은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죠.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비행기에서 또는 인공위성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가 어려운 경우에 원격 탐사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 등이 활용되는데요. 통계 지도에는 전묘도, 등치선도, 유선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 전묘도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분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자, 전묘도 같은 경우에는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점이 어떤 곳에 밀집되어 있느냐 또는 밀집되어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구나, 여긴 되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점을 이용해서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러나 연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전묘도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나 분포하는 자료 또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도는 등치선도가 되겠죠. 그래서 분포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전묘도로는 연평균 기온 분포를 표현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최근 지리정보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최적 입지 결정에 중첩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중첩 분석은 각각의 지리 정보를 표현한 여러 장의 지도를 겹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중첩시킨다,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지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지도들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얘를 하나로 겹쳐서 보면은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이 하나의 지도에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을 한 번에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겹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의 정답은 4번. 자, 지리 정보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지리 정보 관련된 문항들은 최근에는 이렇게 지리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리 정보 관련된 문항들이 나오면 땡큐죠. 예, 쉬운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730년대에 프랑스인이 제작한 조선 왕국 전도래요. 이름은 다르게 표기되었지만 모모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섬이 있죠.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울릉도와 여기가 조선의 영토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울릉도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 독도일 거야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볼게요. 당시 가를 부르던 이름인 우산도의 한자를 천산도로, 자, 요 우자를 천자로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찬찬타오로 표기하였군요. 아하, 그럼 찬찬타오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찬찬타오는 천산도를 얘기하는 거고, 천산도에서 요 천자를 우자로 바꾸면 바로 우산도라는 지명이 되니까 우산도는 독도의 과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도는 옛날에는 우산도, 가지도, 돌섬 이런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얘네들이 독도를 불러왔던 옛날 이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는 독도예요. 그러니까 독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우리나라 영토에 극동 지점이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극동이죠.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예, 대표적인 곳이 이어도죠.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지 않습니다. 독도, 울릉도, 마라도, 제주도와 같은 섬들은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나리분지가 있다. 나리분지는 울릉도에 있죠. 다음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닙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해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수면이 하강했던 최종 빙기에도 한반도와 연결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의 정답은 1번.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자, 지도는 A부터 C 지질계통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C는 각각 경상누춘군, 조선누춘군, 평안누춘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A입니다. 경상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니 A는 경상누춘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경상누춘군. 자, 다음 요 일대에 우리 고생대 태적층이 분포하고 있는 요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지질 계통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가 되는데요. 요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는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B와 C 중에 뭐가 조선 누춘군이고 뭐가 평안 누춘군인가요? 이것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선 누춘군입니다. 그래서 C가 조선 누춘군, B가 평안 누춘군이에요. 그래서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는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 누춘군이 평안 누춘군보다 그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C가 조선 누춘군, B가 평안 누춘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 누춘군이 평안 누춘군보다 분포 면적이 넓다. 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나 다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럼 가에는 경상분지, 평안분지, 조선 누춘군에 공통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예잖아요. 그래서 A, B, C 모두 예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통점,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억이죠.
퇴적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까? 다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질 계통이니까요. 다음 나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경상누춘구는 예이고 평안과 조선누춘구는 아니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누춘군과 조선누춘군에는 해당되지 않고 경상누춘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디귿이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생대 중기부터 말기 형성되었습니까? 맞죠. 왜냐면 얘네들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질 계통이고 경상누춘군 혼자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질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에는 니은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니은은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평안누춘군에는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조선누춘군에는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죠. 석회암. 그래서 우리 조석평무라고 학습했었잖아요. 조석평무. 그러니까 다에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아니요.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이 가나 다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기역, 디귿, 니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영농 형태별 농가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죠.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김제입니다. 김제. 다음 여기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자, 얘가 문경이고요. 경상북도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얘가 문경이고 문경 아래쪽이 상주입니다. 상주. 다음 여기는 전라북도고요. 전라북도의 북동쪽 구석에 무진장이 있죠. 무진장. 그러니까 얘는 장수입니다. 장수. 자, 이 문제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거죠. 요게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와 장수는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은 곳이고요. 김제는 대표적인 평야 지역이죠. 특히나 전통 농촌의 특색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평야 지역입니다. 자, 그럼 벼, 식량작물, 벼 제외, 채소와 산나물, 과수, 기타 중에서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전통 농촌인 김제는 상대적으로 벼의 재배 농가 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벼 재배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다가 김제가 됩니다. 김제. 자, 다음 가와 나가 남아 있는데요. 가와 나는 벼 재배 농가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뭘 가지고 구분을 해주느냐?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과수의 재배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나는 채소 산나물의 재배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나 과수로 유명한 곳이죠. 과수. 특히나 상주 하면은 유명한 특산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유명할까요? 상주. 상주의 곶감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비롯한 과수 재배 농가의 비율이 상주에서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가가 상주가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 장수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소와 산나물의 재배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가 장수가 됩니다. 볼게요. 1번. 가에서는 지평선 축제가 개최된다. 지평선 축제는 김제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나는 경상도라는 지명이 유래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자, 경상도라는 지명은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 2번에 해당되겠죠. 다음, 김제는 논면적보다 반면적이 넓다. 아닙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면적보다 논면적이 넓습니다. 다음, 김제는 장수보다 쌀과 맹류의 그루가리가 활발하다. 쌀과 맹류의 그루가리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겨울철이 온화한 평야지대에서 널리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평야지역인 김제가 산지의 비중이 높은 장수보다 그루가리가 활발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전체 농가수는 나, 다, 가 순으로 많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상주, 장수, 김제의 농가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넓은 평야 지역에 분포하면서 전통 농촌의 특색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김제가 전체 농가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장수가 1등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김제는 많이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상주와 장수는 자주 나왔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상주는 과수로 유명한 경상북도에 속해 있고 장수는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요 내용을 토대로 상주와 장수를 구분해 줄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알지 못하는 내용이더라도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토대로 이 지역의 특색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도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보죠. 다음 자료에 A부터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먼저 A입니다. A.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죠. 자, 여기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구불구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산지가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지도에서도 강원도 지역이니까 당연히 산간 지역을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천이 감익공유하천입니다. 감익공유하천. 그리고 A는 감익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땅입니다. 왜냐면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하안단구가 됩니다. 하안단구. 다음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평지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넓은 평지가 발달해 있죠. 그 중에서 B는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넓은 농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범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범람원. 다음 C. C는 여기가 자유공유하천인데 자유공유하천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현재는 호수로 변해버린 거죠. 아마 옛날에는 하천이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결되면서 얘가 떨어져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천의 유로 변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의 뿔의 모양을 닮은 호수입니다. 얘가 우가코가 되겠죠. 우가코. 다음 D. 여기 낙동강 하구입니다. 낙동강이고요. 낙동강의 하구. 낙동강 하구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네요. 얘는 삼각주가 되겠죠. 자, 볼게요. 1번. 하안단구는 집안 융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맞죠? 집안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다음. 범람원은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맞죠? 다음. C. 우가코는 과거의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 원래는 이렇게 흘렀던 게 얘가 연결되면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다음. D에서는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를 볼 수가 있다. 자,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는 범람원에 발달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삼각주에도 자연재방과 배후습지가 발달합니다. 자, 하천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삼각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상대적으로 하천과 만나는 지역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얘가 차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륵이 이렇게 있는데 차륵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천과 만나는 부분의 높이가 높아져서 여기가 자연 제방이 되고 요 사이가 배후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주에도 자연 제방과 배후습지가 발달한다. 맞아요. 다음. 하안단구는 범람원보다 홍수시의 침수의 가능성이 낮죠. 하안단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침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하천과의 고도차가 크고요. 그리고 상류 구간이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도 작은 편입니다. 절대적인 유량도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범람원보다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5번 좋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죠.
6번. 자, 6번은 모식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최근 들어서 해안지형 관련된 문제들이 모식도나 위성사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형도로 주로 나왔었죠. 그런데 지형도로 워낙에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형도로 잘 나오지 않고요. 위성사진이나 이런 모식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해안 지형과 구조물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B는 각각 사빈과 해안사구 중에 하나래요. 자, 여기가 바다니까요. 당연히 A가 사빈이겠죠. 그리고 B가 해안사구가 됩니다. 자, 해안사구에는 풀이 자랍니다. 이걸 사초라고 불러요. 모래 자라는 풀이다 그래서 사초. 사초가 자라있는 모습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하게 고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는 뭘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지그재그로. 얘는 모래 포집기죠. 모래 포집기. 자, 모래를 포수처럼 받아서 모으는 기계다. 모래를 포수처럼 받아서 모으는 기계.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바람에 의해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날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래 포집기를 지나가면서 모래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얘가 모래가 멀리 침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해안사고에 있는 모래가 이쪽으로 날려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 해안에서 퇴적물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온 시설물이 바로 모래 포집기입니다. 볼게요. 기억. 사비는 주로 고제 발달한다?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파랑의 힘이 약해지면서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해 주로 발달하죠. 만해. 다음 해안사고는 태풍이나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해안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 방파제 기능입니다. 자연 방파제. 방파제, 파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파도만이 아니라 태풍이나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바다가 있고요. 사빈, 해안사고가 있는데 이 해안사고의 배후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태풍이나 커다란 해일이 밀려올 때 해안사고가 마을로 태풍이나 해일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동식물 서식처. 그리고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의해 해안사고로 날려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안사고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날려서 사빈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빈의 모래 공급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니은은 요 해안사고의 자연 방파제 기능을 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빈은 해안사고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죠. 이제 워낙에 자주 나왔던 선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사빈에는 크고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 날려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쪼꼬미들, 귀염둥이들, 작은 애들이 날려갑니다. 그러니까 큰 애들은 남아있게 되고 작은 애들이 뒤쪽으로 날려가면서 해안사고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빈이 해안사고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니까 3번이고요. 마지막 리을도 볼게요. 모래 포집기는 해안사고의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해 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보죠. 다음 자료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역. 남한강 가운데 솟은 봉우리 세 개는 단양 8경 중에 으뜸인 도담 삼봉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세 개의 봉우리 도담 삼봉. 자, 일단 기역. 남한강의 하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고 그 한강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 남한강의 하구는 한강의 하구예요. 한강의 하구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하구뚝은 금영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도담 삼봉은
석회암이 오랜 용식을 받아 만들어진 지형이다.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로 이용된다. 맞죠?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입니다. 정답은 2번. 자, 요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이면서 제철 공업의 첨가제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제철 공업의 첨가제. 다음, 용식작용은 물리적 풍화작용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에 해당합니다. 다음, 단양은 180여 개의 천연동굴이 분포하는 등 지형학적 가치가 높아 13번째로 국가지질공원을 인증받았다. 자, 단양에는 주로 흑갈색의 간대 토양이 분포한다. 자, 단양에는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에 의해 만들어진 도담 삼봉도 있고요. 그리고 석회암이 용식되어져 만들어진 천연동굴, 요 천연동굴이 석회동굴이 되겠죠. 결국 요 단양일 때는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양은 간대 토양은 맞죠. 하지만 붉은색의 간대 토양인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미음. 저기서 얘기하는 천연동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동굴입니다. 자, 한국지리에 나오는 동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용암동굴, 다른 하나는 석회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은 제주도에 밖에 없어요. 석회동굴은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단양은 충북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음은 용암동굴이 아니라 석회동굴입니다.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동굴은 용암동굴이니까요. 얘는 석회동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자, 지형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에 가환경 문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문항이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북극곰을 삼킨 플러그. 지금 얘가 이제 플러그가 되는 거고요. 플러그가 북극곰을 삼켜버린 모습입니다.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자,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출하기 전 안 쓰는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 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북극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북극곰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북극곰이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를 녹게 만드는 환경 문제는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요 가는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고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플러그를 뽑아달라는 문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얘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골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죠. 기온이 높아지니까. 정답은 1번. 열대야의 발생 일수가 감소한다. 아닙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열대야의 발생 일수는 증가하겠죠. 다음, 역시 기온이 높아지면서 하천의 결빙 일수는 감소하고요. 냉대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곳에 서식하는 식생들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면 분포 면적이 좁아지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 서식하는 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넓어질 거예요. 다음, 사과 재배 적지가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상대적으로 서늘한 곳에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자, 기후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볼게요. 그래프에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 인천이죠. B는 강릉입니다. C는 전라북도의 북서쪽 구석, 군산입니다. 다음 D는 부산이죠. 자, 네 지역의 격앙집, 그리고 겨울 평균 기온과 연강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네 지역의 기후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강릉, 인천, 군산, 그리고 포항입니다. 포항.
위도는 비슷하면서 동해안,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연강 수량은 요 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강릉이 가장 많고 인천, 군산, 포항 순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요 포항, 영덕, 울진을 포함한 경북 해안 일대는 강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소우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남 내륙 지역이 대표적인 소우지지만 얘 또한 연강 수량이 꽤나 적은 곳이에요. 자, 그리고 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강 수량이 많은 다우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연강 수량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잘 정리만 해두었더라면. 자, 다음 몇 가지 더 보면은 인천과 강릉 중에서 상대적으로 겨울 평균 기온, 다시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강릉이죠. 강릉. 그리고 강릉과 군산 중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은 강릉이 높습니다. 얘는 군산보다 고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심과 해양, 다시요, 산맥과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충분히 잘 풀이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정답 찾아가 볼게요. 자, 먼저 라를 보죠. 라는 가나다라 중에서 연강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 평균 기온도 가장 높아요. 아하, 가장 저위도, 그것도 남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우지,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에 포함이 되는 부산이 라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D입니다. D. 다음 가나다, 세 지역이 남아 있는데요. 자, 세 지역 중에 겨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데 어딜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강릉이 인천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고 강릉이 군산보다도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인천, 군산보다 겨울 평균 기온도 높을 거예요. 그리고 셋 중에서 강릉의 연강 수량이 가장 많죠. 또 강릉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백산맥 동쪽이죠. 그래서 북동풍에 의해서 겨울 강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격앙집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세 지역 중에서 겨울 평균 기온 가장 높으면서 격앙집도 가장 높고 연강 수량도 가장 많은 다가 강릉이 되겠죠. 다음 남아있는 인천과 군산 중에서 인천은 군산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산은 상대적으로 연강 수량이 적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C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강 수량이 적으면서 겨울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이 군산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동그라미가 가보단 나가 조금 더 작죠. 그리고 겨울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가 C, 군산이 되고요. 가가 A, 인천이 됩니다. 참고로 군산을 비롯한 요 전라북도 일대, 군산, 부안, 임실, 정읍 이런 지역들, 이 지역들은 북서풍에 의한 겨울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전라북도 일대에 격앙집이 높고 겨울 강수량 꽤나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군산도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격앙집이 그렇게 낮은 곳은 아닙니다. 좀 높은 곳입니다. 얘기했듯이 전라북도 일대 격앙집이 꽤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보다 격앙집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면은 요렇게 한강 유역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한강 중상류라고 표현하잖아요. 한강 중상류 지역이 여강집이 높은 곳이에요 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넓혀보면은 중상류뿐만이 아니라 요 한강 유역 일대가 다 여강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격앙집이 낮은 거죠. 그래서 가가 A, 인천이 됩니다. 자, 그럼 가나다라가 A, C, B, D가 되니까요. A, C, B, D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네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징적인 지역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지역들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자, 10번 볼게요.
표에 가나다 신재생에너지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주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별 생산량 비율이래요. 자, 요 자료는요. 일단 양수발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가나다, 다시 얘기해서 수력, 풍력, 태양광의 생산량의 합을 100%로 한 것이에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요 세 가지만을 100%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남, 제주, 경북이 나와 있는데요. 전남은 상대적으로 태양광의 생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 제주는 상대적으로 풍력의 생산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자, 경북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생산량도 꽤 많습니다. 태양광은 전남, 전남, 전북, 그리고 소우지인 경북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다음, 풍력의 생산량도 꽤나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풍력, 제주, 강원, 경북이니까. 자, 그럼 일단 전남을 통해서 전남에서 생산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가 태양광이 되겠죠. 나가 태양광. 다음, 제주에서 생산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가 풍력이 됩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풍력과 태양광이 다 고루 생산에 이용되고 있고요.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또 전남과 제주보다 상대적으로 수력 발전의 생산량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북도 이렇게 되잖아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양수식 발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수식 발전이 포함되면은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신재생에서는 양수 발전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얘네 둘보다는 수력의 생산량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가는 풍력, 나는 태양광, 다는 수력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얘도 어렵지 않았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1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문항. 보죠. 다음 자료에 가나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대설, 태풍, 황사 중에 하나래요. 읽어보죠.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가가 발생했다. 자, 북동기류가 영향을 미치면 동해안에 눈이 많이 내리죠. 그래서 대설이 발생했다. 대설. 기상청은 빙판길이 생기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눈이 많이 내리니까 빙판길이 많이 생기겠죠. 다음 제9호 태풍이겠죠. 태풍 마이사기. 태풍 마이삭이 새벽 3시경 포항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마이삭은 순간 최대 풍속 44.6m/s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였다. 태풍입니다. 자, 중국 내륙 지역에서 발원한 얘는 황사가 되겠죠. 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황사가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매우 나쁨, 호남권과 제주권은 나쁨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황사의 발원지, 중국 내륙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그래서 꽤나 고위도 지역입니다. 여기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특히 남한에서도 고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은 호남권과 제주권보다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나쁨, 그리고 호남권과 제주권이 나쁨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다는 황사. 보죠. 1번. 대설에 대비한 전통가옥시설로 터도둠집을 들 수 있다. 아닙니다. 터도둠집은 호우와 관련된 전통가옥시설이고요. 여기에는 우대기가 들어가야겠죠. 울릉도의 우대기. 다음. 태풍은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한다. 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는 겨울에 주로 나타나는 기압 배치입니다. 그런데 태풍은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하지 않죠. 다음, 황사는 서해안보다 동해안에서 연 발생 일수가 많다. 아닙니다. 얘기했듯이 여기 중국 내륙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쪽이 동해안 쪽보다 황사 발생 일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 발원지와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다음 4번. 대설은 태풍보다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크다. 아닙니다.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자연재해가 태풍이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대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길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산간 지역이 고립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큰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 1회당 피해 규모는 태풍이 훨씬 큽니다. 다음, 태풍은 황사보다 산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산사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에 의한 산사태보다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해요. 비가 단시간에 엄청 많이 내릴 때. 그런데 태풍은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집중호우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풍은 황사보다 산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12번. 보죠.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자,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보죠. 여기 어딘가요? 여기 서울의 정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도시네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죠. 수원. 다음 여기. 자, 여기가 평택이죠. 여기가 화성이고요. 평택. 평택인가요? 아닙니다.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평택, 안성, 이천, 여주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천입니다. 이천. 다음 강원도의 북서쪽 구석 철원입니다. 다음 강원도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춘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A와 B는 경기, C와 D는 강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A와 B, 얘네들이 C와 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와 D에는 도청이 있대요. A와 D에는 도청. 자, 그러면은 A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청이 있으니까 경기 도청이 있는 곳 수원입니다. 다음 D는 강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청이 있으니까 강원 도청이 있는 춘천입니다. 그 다음 B와 C에서 생산된 쌀은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쌀 생산량이 많은 곳인데 A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시요. B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천. 다음 C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철원이 되겠죠. 볼게요. 기억. 수원에서는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어 왔다. 아닙니다. 도자기 축제는 여기 이천, 여주, 광주 요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최근에 제가 광주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 경기도 광주에 갔다 왔는데 도자기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요 광주, 이천, 여주에서 도자기 비엔날레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천이죠. 수원이 아니라. 다음 춘천에는 용암대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아닙니다. 용암대지는 철원에. 다음 수원은 이천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자, 서울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데다가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이천까지도 지하철이 가긴 하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수원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 인구는 이천보다 수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딕은 맞고요. 다음 철원은 춘천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맞나요? 맞죠? 자,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중화공업 발달 지역. 또 어디 있었죠? 촌락.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잖아요. 청장년층에서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휴전선 인근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철원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휴전선 인근이라 군부대가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이니까요.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 좋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13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행정 동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 멍멍이처럼 생겼죠. 여기가 이제 귀고요. 여기가 눈, 입이에요. 입. 멍멍멍멍멍. 꼬리 막 흔들고 있고요. 얘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다음 얘는 중구 위에 있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종로구는 도심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양천구는 외곽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가구와 나구를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가구가 나구보다 가구 수도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상주 인구가 많다는 얘기고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란 얘기니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양천구가 도심에 해당하는 종로구보다 가구 수와 인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가 되고요. 얘가 나가 됩니다. 볼게요. 1번. 가에는 도심이 위치해 있다. 아닙니다. 나에 위치하고 있죠. 다음 종로구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자,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아닙니다. 종로구는 도심이라서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다음, 가는 나보다 금융기관 수가 적죠. 도심에 더 많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초등학교 학급 수가 적죠. 기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적고 가구 수도 적으니까요. 초등학생 숫자도 적으니까요. 학급 수가 적습니다. 5번, 나는 가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죠. 얘는 도심이고 얘는 외곽 지역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보죠. 14번. 자, 표는 새 제조업의 영남권 내 출하액 상위 4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섬유, 자동차, 전자조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출하액 상위 4개 지역이에요. 볼게요. 가는 대구가 1등이네요. 대구. 대구가 1등이라고? 대구는 자동차 공업이 대구의 1등 공업이지만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섬유의 출하액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대구가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은 가는 섬유가 됩니다. 다음 다부터 볼게요. 다는 구미의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구미. 아하. 구미하면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다가 전자가 될 것이고요. 나는 자동차입니다. 울산은 자석조정이죠. 자석조정. 그래서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정유공업이 발달한 곳이고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얘는 1차 금속 제조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할 때는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 다시 얘기하면 경북, 전남, 충남 순이지만 도시별로 하면 울산의 순위가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석 조정 그리고 1차 금속까지 기억해 둡시다. 어쨌든 나와 있는 것은 섬유, 자동차, 전자조립이니까 울산이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는 자동차일 거예요. 볼게요. 1번. 가. 섬유는 관련 산업이 직접 하는 종합조립형 공업이다. 종합조립형 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과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다 중에서는 나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자동차는 1960년대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자, 요선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하였던 제조업은 섬유입니다. 섬유.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 경공업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경공업.
이때 발달했던 경공업이 신발, 섬유, 가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나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섬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섬유가 경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경공업, 다시 얘기해서 1960년대 발달했던 제조업의 대표 주자가 섬유입니다. 그래서 요 선지가 정말 많이 나오죠. 1960년대에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다음 3번. 섬유는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거울 리가요. 훨씬 가볍겠죠.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다 지울게요. 섬유는 전자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출하액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전자입니다. 전자. 가장 많고요. 전자 조립이 발달한 경경충, 경기, 경북, 충남에서 모두 1위 제조업이 전자입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전국 출하액 1등이 전자고요. 참고로 2등이 자동차입니다. 다음, 전자의 최종 제품은 자동차의 최종 제품보다 항공기로 수출되는 비율이 높다. 당연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항공기는 굉장히 비싼 고비용의 교통수단입니다. 비싸요. 그런데 신속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제 비행기에 자동차를 실었을 때 몇 대 실리지도 않을걸요. 물론 엄청 큰 비행기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수출할 때 이용되는 선박의 규모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자동차 실을 수 없을 뿐더러 게다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운송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고비용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반하기는 어렵죠. 운반할 수는 있긴 있겠으나. 그런데 전자조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부가가치가 큽니다. 부가가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를 판매하고 수출하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익에서 이 정도 운송비야 뭐 크기도 얼마 안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많이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전자조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면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거든요. 굉장히 기술이 많이 투입되면서 빠르게 제품이 변화하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배를 이용해서 수출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막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막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바로 전자조립 제품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고 부가가치가 크며 제품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에 신속한 수송을 위해서 그리고 고비용의 항공기 수송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전자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어쨌든 참고로 전자조립 제품의 최종 제품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교통 관련된 주제에서도 이런 선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은 반도체와 같은 전자조립 제품의 최종 제품을 수출할 때 많이 이용된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 수출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가나, 다를 A부터 C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와 A, B, C는 경기, 서울, 인천 중에 하나래요. 자, 보죠.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증감입니다. 자, 먼저 가를 봤더니 자연적 증감이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회적 증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중에서 사회적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가 되겠죠. 경기. 다음 다를 봤더니 다는 세 지역 중에 사회적 감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다는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전입 전출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구 이동은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교배화에 의해서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이 경기와 인천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감소가 많은 겁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그래도 서울의 인구가 거의 1,000만 가까이 됩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자연적인 증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자연적 증가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도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도시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증가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사회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감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서울의 자연적 증가는 꽤나 많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나가 인천이 되겠죠. 다음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지역 내 취업자 비율입니다. 자,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어딜까요? 예, 당연히 서울이겠죠. 그리고 서울은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중에 최대 지역의 값을 1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 중에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서울이 가장 높은 겁니다. 서울은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B가 서울입니다. 다음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A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얘가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C가 인천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돕니다. 그래서 촌락도 꽤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보다는 촌락의 비중이 높죠. 군, 가평군, 양평군 이런 군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이 됩니다. 자, 가나 다를 A, B, C랑 연결시켜줘야 되니까요. 가가 A, 다음에 나가 C, 다가 B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 다가 A, C, B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16번 볼게요.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권역, 지역별 사업체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두 서비스업을 비교한다. 두 서비스업을 비교할 경우에는 생산자 서비스와 수요자 서비스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숙박업은 소비자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숙박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 서비스는 수도권. 특히나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 보았더니 가보다 나가 수도권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사업체 수 비율이 가보다 나가 훨씬 높아요. 아하, 수도권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니까 나가 생산자 서비스, 가가 소비자 서비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나 B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인데요. 생산자 서비스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니까 B가 서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의 사업체 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A는 경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가 소비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죠. 다음 C는 인천이 되겠죠. 경기와 서울입니다. 자, 그럼 1번 A는 경기, B는 서울이다. 맞네요. 정답은 1번. 다음 소비자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낮죠.
예,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높아서 생산자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다음 소비자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대도시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이 되겠죠. 다음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업 모두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사업체 수가 많대요. 아닙니다. 충청권보다 영남권이 사업체 수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사업체 수도 영남권이 더 많겠죠. 다음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보다 전국 사업체 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17번. 자, 보죠. 다음은 북한의 어느 지역에 대해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볼게요. A는 신을 주죠. B는 여기 대동강 하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포예요. 여기는 평양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다음 C는 개성이죠. 개성. 다음 D 이렇게 꺾어진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산. 그리고 E는 나선 경제특구가 되겠죠. 볼게요. 관북지방에 위치합니까? 아니요래요. 그러면은 관북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나선과 원산을 지워줘야겠죠. 얘네는 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개방지역에 해당합니까? 예. 그러면 개방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남포를 지워줍니다. 남아있는 게 신의주와 개성밖에 없네요. 자, 남북 합작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오네요. 개성에는 남북 합작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개성 지워집니다. 경의선 철도에 종착역이 있습니까?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은 신의주에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원선입니다. 경원선, 경의선. 그래서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보죠. 자,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18번과 19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8번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나 다는 각각 강원, 전남, 충남 중에 하나이고요. A부터 D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부터 찾아볼까요? 자, 가나다가 있고요. A, B, C, D가 있는데요. 일단 강원, 전남, 충남이고요. 그리고 석유, 석탄, 원자력이 있잖아요. 원자력. 아하. 강원의 원자력 없고요. 전남의 원자력 있고요. 충남의 원자력 없고요. 결국 전남에만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중에 홀로 D가 공급량을 차지하고 있는 나가 전남이 되는 거고요. 전남. 그리고 나에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죠. D가 원자력.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A, B, C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 전남. 자, 볼까요? 석유. 석유는 울여서니까 울산, 전남, 충남입니다. 석탄. 석탄은 경북과 삼남이에요. 경북과 삼남. 그래서 전남, 충남, 그리고 하나 뭐죠? 경남. 그러면 전남은 뭐야? 석유도 많이 쓰고 석탄도 많이 쓰네? 그러면은 A와 B 중에 누가 석유고 석탄인지 모르겠네. 사실 공부를 조금 깊게 해둔 학생들은
이것만을 가지고도 그래 전남은 뭐보다 뭘 많이 쓰니까 뭐가 뭐고 뭐가 뭐야 라고 알 수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도 꽤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모른다고 전제하면 A와 B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강원인데요. 강원.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 꽤나 있을 텐데 강원은 석유 많이 쓸까요? 석유는 석유화학, 그 다음에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수송용으로 많이 쓸 것 같지도 않고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 많이 안 쓰겠죠. 천연가스?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쓰지 않을 거예요. 원자력 없고. 그러면은 강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에너지가 석탄입니다. 석탄. 그리고 충남. 충남은 석유도 많이 쓰고 석탄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충남 하면은 석탄을 어마무시하게 쓰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전남에서는 비중이 낮지만 나머지 두 지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강원도 석탄 많이 쓰고 충남도 상대적으로 석탄 많이 쓰니까 A가 석탄이구나. 그러면 B가 석유구나. 전남에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구나.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C는 당연히 천연가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충남 석탄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강원 또한 석탄의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아요. 요거 알고 있었다면은 A, B, C, D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면 왼쪽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나가 전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와 다가 강원 아니면 충남입니다. 그런데 가는 광원 및 제조업 전력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광업 및 제조업이래요. 물론 강원은 광업이 발달한 곳이긴 합니다만 제조업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곳입니다. 반면 충남은 세 지역 중에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업에서 쓰이는 전력보다 제조업에서 쓰이는 전력량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광업 및 제조업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게, 전력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가 충남이구나. 일단 강원은 상대적으로 관광산업 발달해서 공공 및 서비스업 전력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다가 강원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얘가 충남이고 얘가 강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은 충남 석탄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잖아. 그래서 A가 석탄, B가 석유, 그리고 C가 천연가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천연가스는 수도권에서만 공급량 비율이 높게 나타날 뿐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지역에서는 천연가스의 공급량 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C는 천연가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두 개를 구분해 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몰랐다면은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강원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다. 석유의 공급량 비율이 높은 지역이 울산, 제주 있고요. 전남도 석유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충남하면 석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 얘기했잖아요. 천연가스 많이 안 쓸 거고요. 석유 많이 쓸 리가 없을 겁니다. 얘기했듯이 수송용으로 많이 안 쓰일 거고요. 석유화학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석탄의 공급량 비율이 가장 높구나.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석탄은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중 소비량이 가장 많다. 석유가 가장 많죠. 석유는 수송용보다 가정용으로 많이 소비된다? 아니죠. 산업용 다음이 수송용입니다. 다음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연소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죠. 정답은 3번. 4번. 원자력은 석유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느리죠. 다음 지역 내
광업 및 제조업 판매 전력량 비율은 전남, 충남, 강원 순이다. 아닙니다. 충남, 전남, 강원 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자,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자. 자,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보죠. 그래프에 가부터 라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라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나왔던 자료입니다. 생소한 자료 아닐 거예요. 공부 여러 번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아하, 요 자료 또 나왔구나 할 겁니다. 자, 가부터 라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군별 인구 비율입니다. 자, 일단 가와 나는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 인구 규모에 따른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두 권역은 수도권과 영남권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다 나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50에서 100만 명 사이는 가가 높게 나타납니다. 누가 수도권이고 누가 영남권일까요? 이거 깊게 공부해두지 않았던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 자료였죠.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가 또 있습니다. 보죠. 가나다라의 인구 규모 2위 도시의 인구 변화래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위 도시가 서울이고요. 2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영남권은 1위 도시가 부산이고요. 2위 도시가 대구입니다. 다음,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그럼 인천과 대구 중에 현재 인구 누가 많죠? 인천이 더 많죠. 원래는 서울, 부산, 대구가 인구가 가장 많아서 대구가 3등이었는데 최근에 인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천이 대구를 앞지릅니다. 그래서 인천이 3위고 대구가 4위예요. 그리고 네 권역 중에서 2위 도시의 인구는 인천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2019년 현재 가의 2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가장 많대요. 그럼 얘가 인천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인천이니까 가는 수도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 나, 다, 라. 가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나가 영남권이에요. 자, 물론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수는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수고용, 수원, 고양, 용인까지 해서 5개거든요. 영남권은 광역시 3개, 부산, 대구, 울산, 그리고 창원까지 4개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도시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른 규모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00만 명 이상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얘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나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수도권과 영남권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개수 자체는 수도권이 더 많다. 다음 다와라인데요. 자, 다와라는 충청권 아니면 호남권인데요. 얘는 요거 가지고는 구분 못하죠. 왜냐면 충청권은 대전 100만 넘어가는 거 하나, 호남권도 광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분 못하죠. 요거 가지고 구분해 주는 거예요. 충청권에 50만에서 100만 사이 충북의 인구 1위 도시 청주 있고요. 충남의 인구 1위 도시 천안 84만 65만. 호남권의 인구 2위 도시는 전주 65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얘는 2개, 얘는 하나니까 당연히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충청권이 높겠죠. 그래서 다가 충청권, 라가 호남권이 됩니다.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미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 여러 번 나왔던 자료들 잘 정리해 두신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이하셨을 거고요. 아직
조금 깊이가 얕았던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죠. 어쨌든 청주가 84만이고요. 전주가 65만 정도니까 아하, 청주가 전주보다 인구가 좀 많구나. 아하, 그래서 다가 충청권, 라가 호남권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요거 가지고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얘는 두 개는 하나니까 여기도 높을 거야.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었죠. 볼게요. 1번. 라의 호남권의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광역시다? 아닙니다. 다음. 수도권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많죠. 정답은 2번. 3번.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권역 내 촌락 인구 비율이 낮죠. 호남권이 내 권역 중에 가장 높습니다. 다음.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가 많을 리가요. 얘는 서울이고 얘는 대전인데요. 다음. 가나다라는 이렇게 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죠.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과 19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고요. 통계 자료 잘 정리해 두셨어야지 풀이할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자, 제가 총평에서 평이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18번, 19번이 어려웠던 문항은 맞습니다. 요 20문항 중에서는 어려웠던 문항이지만 그래도 생소한 자료가 아니라 그동안 풀어봤던 문항들 나왔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풀이할 수 있었을 만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항은 없었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슬로시티로 지정된 서천군 한산면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슬로시티의 사례로 전주를 들 수 있다. 요거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여 한산 모시, 한산 소곡주 등 한산의 전통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 중위 연령이 높아지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산면은 도시의 3기술과 촌락의 3기술을 교환하는 3기술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도시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0년 이상 비어있던 건물에 독립서점, 사진관, 카페가 생기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디귿은 철거 재개발의 사례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철거 재개발은 기존에 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비어있던 건물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철거 재개발이 아니죠. 옳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자, 수도권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결국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지방 소멸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전주는 슬로시티의 사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슬로시티까지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도시들이 슬로시티인지 전반적으로 제시해주고 그 도시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묻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주가 슬로시티냐 아니냐를 아느냐 모르냐를 토대로 정답과 오답이 갈리지는 않는 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슬로시티가 한번 나왔으니까요. 슬로시티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마지막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0문항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18번, 19번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어쨌든 아주 새로운 경향은 없었다. 충분히 보았을 법한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꾸준히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충분히 잘 풀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수능입니다. 이번 10월 학력평가 통해서 드러난 부족한 점들 잘 보완해 가시면서 수능 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수능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최선을 다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